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생 서울에서 살다 얼마 전 제주도로 내려와 제주도민이 된 60대 여자입니다. 젊을 때 저의 작은 소망은 바로 바다가 있는 휴양지에 짧게 며칠이라도 여행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정상 단 하루도 집을 비울 수 없었던 저는 남들 한 번쯤은 다 가본다는 제주도 여행도 한 번을 가보지 못했었습니다. 그게 한이 되었던 건지 시모가 돌아가신 후 자유를 얻은 저는 고민도 않고 바로 제주도로 내려와 평생 이곳에서 제 삶을 보내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날엔 시모 때문에 가까운 친정집 한 번 가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비록 나이가 60이 넘긴 했지만 시모 덕분에 제가 살고 싶은 곳에서도 살 수 있고 제가 가고 싶은 그곳이 어디든 갈 수 있게 되어 시모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오늘은 30년 동안 저와 한 몸처럼 살아왔던 시모와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20살이 조금 넘었을 때 저희 동네에 엄청나게 큰 고깃집이 하나 생겼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제일 큰 고깃집이기도 하고 가격이 매우 저렴해 저는 가족들 또는 친구들과 함께 그곳에 자주 방문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그 고깃집 사장이었던 제 또래의 남편과 말도 트게 되었습니다. 기주씨, 오늘은 술 안 드세요? 오실 때마다 소주는 필수로 드셨잖아요. 혹시 오늘은 어디 몸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가족들이랑 와서 일부러 안 마시는 거예요. 다 큰 딸이 아버지 앞에서 술을 홀짝일 순 없잖아요. 저분들이 기주씨 가족분들이시구나. 어제도 와주시고 오늘도 와주셨으니까 제가 가족분들 드시라고 냉면 서비스로 내드릴게요. 처음에 남편과 제 사이는 딱 단골집 사장과 단골 손님, 그 이상도 그 이하의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남편과 제 사이가 급격하게 발전하게 된 건 제가 그 고깃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사장님, 아까 보니까 식당 문에 직원 구한다는 종이가 붙여져 있던데 여기 직원 구하시는 거예요? 네. 그동안 같이 일했던 직원 한 명이 개인 사정으로 일을 갑자기 그만두게 됐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직원 한 명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요? 기주씨 아는 사람 소개해주려고요? 아니요. 사장님만 괜찮으시고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제가 해도 될까 해서요.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회사를 그만둔 지 3달 정도 됐잖아요. 조금 쉬었다가 다시 일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급하게 일자리를 구해야 해서요. 그래요? 기주씨가 저희 가게에서 일해주신다면 저야 너무 좋죠. 지금 기주씨만큼 우리 가게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니고 있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서 일자리를 찾고 있던 저는 제가 자주 가는 단골집이기도 하고 우리 동네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어 망할 일이 없어 보이는 남편의 가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 가게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남편과 제가 붙어있는 시간이 하루의 반 이상이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레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기주야, 엄마한테 너 인사시켜드리러 간다고 하니까 그날 형이랑 누나들도 온다고 하던데 그래도 괜찮을까? 네가 부담스럽다면 내가 잘 말해서 다른 가족들은 오지 말라고 할게. 아니에요. 오빠 형이랑 누나분들도 제가 궁금해서 오시는 걸 텐데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저희 결혼 허락받으러 가는 건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가족분들이랑 다 같이 인사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형이랑 형수님 그리고 누나랑 매형들 기도 세고 장난 아닌데 너 괜찮을까? 나는 네가 우리 가족들 때문에 힘들까봐 그게 걱정이야. 어차피 만나야 되는 분이시라면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지금 보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저는 괜찮을 거니까 제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은 2남 2녀 중 막내 아들이었는데 남편의 형제들은 소위 말해 잘 나가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배우자들도 사업을 하거나 전문직을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사실 만나기 전부터 잔뜩 긴장을 한 상태로 만났는데 남편의 말대로 남편의 형제들과 그의 배우자들은 콧대가 높다 못해 하늘을 찌르는 아주 건방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형민의 결혼 이대로 허락할 거예요? 아무리 가방끈 짧고 가진 거 없는 형민이라지만 너무 아무한테나 장가 보내는 거 아니에요?
형민이가 지짝이라고 데려온 사람이 아무나인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알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냐? 형민이 애가 바보야? 얘가 바보라서 지짝으로 아무나를 데리고 왔겠어? 아, 엄마! 적어도 집안이 괜찮거나 사람 능력이 좋거나 둘 중에 하나는 돼야죠. 집안도 평범한 데다가 직업도 겨우 식당 종업원이라니 우리 가족이 되기엔 너무 부족한 사람 아니에요? 시모는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딱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거나 미워하는 눈치도 아니셨죠. 그러나 문제는 남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형민이, 너는 어쩜 너한테 딱 잘 어울리는 네 수준의 여자를 데리고 온 거냐? 그리고 엄마한테 결혼 허락을 받기 전에 형한테 먼저 물어보기라도 하지. 너 지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내 결혼을 왜 형한테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형이 제 아버지라도 돼요? 형은 그냥 잘 살아라 그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형이 아버지인 건 몰라서 그래? 아무리 네가 못 빼어먹은 가방끈 짧은 놈이라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우리 집안을 봐라. 너 빼고 다 잘나고 엄마도 가진 재산이 많은데 그걸 알면 적어도 전문직 여자나 그런 집안의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었어? 너의 집 식당도 장세가 잘 된다면서? 그럼 너도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니라고. 형! 저는 저에게 부족하지 않은 여자 데리고 온 거고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그러세요? 우리 집 익혀봐야 형처럼 사람 무시하는 사람들밖에 더 있어요?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시댁 식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이었는데 시모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빠, 얼핏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재산이 많다고 하시던데 오빠 어릴 때부터 집이 잘 살았던 거예요? 오빠 아버지는 생전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한우 농장을 하셨어. 그래서 집이 엄청나게 잘 살았었지. 물론 지금도 나쁘지 않게 살고 있고 말이야. 어쨌든 그 덕분에 아버지가 번 돈으로 형이랑 누나들이 고액과외를 받으면서 공부를 했고 너한텐 말 안 했지만 나는 쇼트트랙 운동선수 생활을 했었어. 오빠가 쇼트트랙 운동선수 생활을 했었다고요? 그런 운동하려면 돈이 꽤나 많이 들어갈 텐데 오빠 집이 정말 부유하긴 했었나봐요. 시부가 살아계실 때까지만 해도 시댁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한우 농장을 가지고 있었고 시부가 돌아가면서 한우 농장과 시부가 가지고 있던 농장 땅을 모조리 팔아버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몸 써야 되고 힘들었던 한우 농장 일을 자식들한테 물려주기 싫어하셨어. 그래서 형이랑 누나들을 그렇게 공부를 시키셨던 거지. 너희들은 몸 쓰는 일로 돈 번지 말고 머리 쓰는 일로 돈 벌라고 말이야. 그래서 다들 대학교도 좋은 데 나오셨고 본인들이랑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서 저렇게 잘 살고 계신 거군요. 그렇지 뭐. 나도 쇼트트랙 선수로 반드시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그 꿈을 이루진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근데 나는 이런 내 생활도 만족해. 장사도 잘 되고 있고 너도 만나고 난 행복한데 형이랑 누나들이 왜 참견인지 모르겠다. 시모는 그 시절에도 봉사활동과 기부를 자주 하실 만큼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셨지만 시모가 낳고 기른 시모의 자식들은 인격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엄마! 귀엽고 형민이 결혼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형민이한테 여자 소개해준다고 엄마 보고 둘이 헤어지게만 만들어달라고 말했었잖아요. 너는 당사자들이 눈앞에 버젓이 앉아있는데도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온 거냐? 너는 도대체 얘를 어디다 밥 말아먹었길래 그런 식이야. 아무리 형민이가 네 아랫사람이라지만 말 좀 가려서 못하겠니? 제가 왜 형민이 눈치를 봐야 돼요? 엄마가 이 결혼 성사시키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엄마 형민이 결혼에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마세요. 돈도 주지 마시고 집 같은 것도 해주지 말란 말이에요. 너는 나한테 받아갈 거 다 받아가 놓고 왜 형민이한테는 주지 말라고 하는 거니?
형민이는 내가 차려준 그 고깃집 하나 말고는 나한테 받아간 게 단 하나도 없어. 근데 너는 아직도 나한테 돈 달라고 손 벌리고 있지 않아? 아주머님과 신우들은 시모가 저희 부부에게 조금이라도 돈을 쓸까 싶어 안절부절 못하며 시모에게 절대로 저희에게 돈을 쓰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지만 시모는 자식들이 뭐라고 하든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너네한테 해준 만큼 형민이한테도 해줄 생각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거라.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돼요! 결혼식도 무조건 동네에서 조그맣게 조용히 해야 되고요. 집도 형민이 제가 알아서 구하라고 하세요. 너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네 동생이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올린다는데 그냥 좋게 생각해 줄 수 없어? 형민이랑 내가 너보고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네가 난리야? 엄마 돈을 형민이랑 저 사람한테 쓰는 게 아까워서 그렇죠. 저 사람 집 잘 사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그럼 형민이 돈이나 엄마 돈이 저 사람 친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것도 감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감시 안 하신다면 저라도 해야겠어요. 가방끈이 길고 사회에서 나름 인정받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니 콧대가 높은 건 이해를 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저에게 주는 상처가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형제들이 저희의 결혼을 극구 반대하고 저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저를 반려자로 선택한 남편까지 무시하자 자존심이 상했던 저희는 시댁의 그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엄마, 저희 결혼 엄마 도움 없이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형이랑 누나들은 능력이 부족해서 엄마 도움 없이 결혼 못했었지만 저는 형이랑 누나들이랑 다르니까 저는 제가 번 돈으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형민아, 너희 형이랑 누나들만 신경 쓸 필요 없다. 그것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지. 엄마는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줄 생각이었어. 아니에요. 형이랑 누나들한테 엄마 도움 없이도 결혼식 잘 올리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는 저희 결혼식에 오시기만 해주세요. 남편과 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을 구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남편과 저는 남편의 형제들에게 그리 환영받는 가족이 되지 못했는데 가만히 지켜보니 남편의 형제들은 저희 부부에게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인 시모도 무시하고 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엄마! 내 친구 중에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는 친구한테 전화 왔는데 엄마 그 대학교 3억 기부하기로 하셨다면서요? 엄마 진짜 미쳤어요? 3억이 무슨 옆집 개 이름도 아니고 그 돈을 왜 그 학교에 기부를 하시는 거예요? 엄마 진짜 돈이 남아 돌아서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고 싶으신 거예요? 너 왜 또 말을 그런 식으로 하니? 엄마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그 학교에 기부를 하는 게 아니겠어? 그 학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공과대학교인데 그럼 그 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라는 뜻 아니겠니? 그 학생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길 바라서 기부를 하는 건데 왜 너는 돈만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공과대학이면 엄마가 굳이 기부 안 하셔도 나라에서 알아서 잘 관리한다고요. 굳이 엄마가 아니더라도 돈 많은 대기업 회장 같은 사람들이 알아서 기부할 텐데 해봐야 일개 시민 중 한 명인 엄마가 왜 나서서 그 학교에 그만한 돈을 기부하냐고요. 우리나라의 교육과 우리나라의 미래에 관심이 많았던 시모가 한 번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어느 대학에 3억이라는 큰 돈을 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주버님은 바로 시모에게 달려와 그 돈을 왜 바닥에 버리고 다니냐며 시모에게 역정을 내셨습니다. 내 돈인데 내가 어디다 쓰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그 돈으로 유흥에다 쓴 것도 아니고 사치 부린다고 쓰는 것도 아닌데 네가 뭔데 엄마한테 큰 소리야? 엄마, 차라리 그 돈 거기에 쓰지 마시고 우리 집사람 병원 개원하는데 써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집사람 병원 개원하는데 돈이 많이 모자라서 개원도 못하고 있는데 이참에 엄마가 도와주세요. 그 학교는 엄마 아니어도 기부해줄 사람 많아요. 내가 왜 그래야 되니? 나는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니까 너는 참견 말거라. 그리고 너희 처갓집 잘 산다면서
그 잘 사는 처가 두고 왜 나보고 너희 처병원을 개원해달라는 거야? 너 나한테 돈 맡겨놨어? 엄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남한테는 돈을 그렇게 잘 쓰면서 왜 자식한테 돈을 아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개원하면 나도 좋고 내가 좋으면 엄마도 좋은 거 아니냐고요. 시모가 어느 대학교에 3억이라는 큰 돈을 기부한다고 하자 아주버님은 형님 병원을 개원하는데 그 돈을 써달라고 했고,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막내 신우가 끼어들더니 그 돈으로 자기 사업하는데 돈을 써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 말대로 새언니는 잘 사는 친정이 있잖아. 그럼 자기 친정집 가서 병원 차려달라고 하면 되지 왜 시어머니한테 병원을 차려달라고 그래? 엄마! 그러지 말고 그 돈 나한테 투자해. 내가 골프용품 사업 좀 시작해보려고 하거든? 골프라는 게 돈 좀 있는 사람들만 하는 취미잖아. 그래서 내가 그 사업에 한번 뛰어들어 보려고 하는데 엄마 그 돈 기부하지 말고 나한테 투자해주면 안 될까? 야! 내가 먼저 말하고 있는데 너 왜 끼어들어? 너야말로 돈 많은 네 남편한테 사업 자금 달라고 하면 되잖아. 그리고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네가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너는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해. 오빠는 뭐 사업 잘해서 맨날 사업 말아먹고 엄마한테 손 벌리니? 따지고 보면 오빠보다 내 머리가 더 좋아. 재수해서 겨우 그 대학교 갔으면서 웬 잘난 척이야. 아주머님과 막내 신우는 대학교에 기부하기로 했던 시모의 돈을 두고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둘째 신우가 자신의 남편이 새로운 사업에 돈이 필요하다며 그 싸움에 뛰어들었고,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던 시모가 큰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들 그만하지 못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왜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야? 나는 너희들 중 그 누구에게도 이 돈 줄 생각 없고 내 계획대로 그 학교에 기부할 생각이다. 그리고 이외에 갖고 있는 내 재산 단 한 푼도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고 죽을 생각이니 내 돈 탐내지들 말아라. 엄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 돈을 왜 사회에 환원을 해요? 딸들한테는 안 준다고 해도 아들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 제가 이 집 장남이에요. 장남이 잘 살아야지 집안이 안 무너지고 잘 사는 거라고요. 장남이고 나발이고 나한텐 다 필요 없으니까 그리들 알고 내 돈 탐내지도 말고 내 돈으로 싸울 생각도 하지 마라. 내 말 알아들었으면 다들 이제 그만 돌아가. 너희들 돈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 보는 것도 이제는 정말 질린다, 질려. 엄마, 정말 자식들한테 재산 한 푼도 안 남겨주신다면 저희도 엄마를 계속 봐야 할 이유는 없어요. 엄마가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신다면 저희도 엄마 안 보고 살 거니까 자식들한테 효도받고 살고 싶으시면 그 돈 쥐고만 있지 말고 자식들한테 좀 풀어주세요. 시모가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을 하고 죽겠다고 선언을 하자 아주버님을 비롯해 두 신우는 그렇다면 시모를 보고 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리 그래도 돈 때문에 부모와 연을 끊고 사는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 했는데 돈 때문에 부모를 버린 자식이 바로 저희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어머님 전 부치는 거 도와드리려고 일찍 왔는데 다른 식구들 오기 전에 얼른 전부터 부칠까요? 그럴 필요 없다. 오늘 너희 아주머님네랑 너희 시누이들 안 오기로 했으니까 전 같은 거 시장 가서 사오도록 해라. 형님들은 그렇다 치고 아주버님네는 왜 안 오신대요? 무슨 일 있으시대요? 형님 병원 일이 바빠서 그러신가? 잊었어? 걔네들 내가 재산 사회에 환원한다니까 그러면 평생 나 안 보고 살 거라고 그러고 나갔었잖아. 내가 돈 안 준다고 저것들 저러고 있는 거잖아. 그 말이 진심이었다고요? 저는 어머님한테 서운해서 괜히 하는 말씀드린 줄 알았는데 그 말이 진심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내가 자식 새끼들을 잘못 키웠다. 평생 소새끼들 키우느라 거기에 정신 팔려서 정작 내 새끼들은 잘 키우지를 못했어. 이게 다 내 탓이다. 서운한 마음에 첫 명절에만 이러는 거겠지 했던 남편의 형제들은 시모의 생신에도 시부의 제삿날에도
그리고 그 다음 명절에도 시댁을 찾지 않았습니다. 시모에게 자식 노릇하는 사람이라고는 유일하게 저와 저의 남편뿐이었죠. 너희들도 나한테 자식 노릇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나는 너네가 이런다고 해서 너네한테 내 재산 줄 생각 없으니까 돈 때문에 이러는 거면 더더욱 이러지 말어. 어머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저는 어머님이 어머님 재산으로 뭘 하시든 무조건 찬성이에요. 저희 안 주시고 남 주신데도 저희는 상관없어요. 저희는 어머님이 차려주신 고깃집 덕분에 이미 충분히 부족하지 않을 만큼 벌어먹고 살고 있거든요. 남편과 저는 이미 시모에게 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모가 남편에게 차려준 고깃집이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저희는 그 고깃집에서 벌어드는 돈으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하면서 살 수 있었기에 그 이상의 욕심을 내지 않았던 것이었죠. 사모님, 방금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요. 사장님 지금 병원에 계시다고 사모님 보고 얼른 병원으로 좀 와달라고 하시는데요. 우리 남편한테서 그런 전화가 왔다고요? 우리 남편 어디 다쳤대요? 이 시간에 그 사람이 병원에 갈 일이 없는데 무슨 일이라고는 말 안 해주던가요? 사장님 어머님께서 크게 다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 말고는 다른 말은 안 하셨고 목소리만 들어보면 엄청 급해 보이시던데 사모님 얼른 병원으로 좀 가보세요. 남편의 형제들이 시모를 찾지 않은 지 2년 정도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시모가 늘 그렇듯 자주 다니던 기관에 봉사활동을 하러 가셨는데 거기서 그만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되었고 그 사고로 인해 시모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크게 다쳐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남편의 형제들이 2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형, 누나,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겠지만 엄마가 척추를 크게 다쳐서 하반신 마비가 오셨대요. 앞으로 평생 못 걸을 거라고. 재활해도 걸을 가능성은 낮다고 하시더라고요. 형이랑 누나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연락했어요. 아니, 엄마는 도대체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집에서 돈이나 펑펑 쓰면서 편하게 살라고 말했죠. 이게 뭐예요? 좋은 일 하러 다니다가 다리나 잃고. 엄마 꼴 참 보기 좋네요. 형, 아픈 사람한테 그게 무슨 막말이에요? 엄마가 나쁜 일 하다가 다친 것도 아니고 좋은 일 하다가 다치신 건데 그렇게 꼭 엄마를 탓하는 말을 해야겠어요? 좋은 일 하다 다치셨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좋은 일을 했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엄마는 왜 벌을 받는 거냐고. 쓸데없는 짓을 하니까 이런 거잖아. 엄마, 똑똑히 들으세요. 저는 자식이라는 이유로 다리 잃은 엄마 돌볼 생각 없으니까 엄마 알아서 돈 써서 사람 구하든지 하시라고요. 제 말 아시겠어요? 남편의 형제들은 다리를 잃고 병상에 누워있는 시모를 보고 걱정을 하기는커녕 한심하다는 듯 막말을 퍼붓고 자기들은 다리 잃은 부모에게 자식 노릇할 생각 없다며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할 수만 있다면 제 손으로 남편의 형제들을 쥐어받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님, 태어나시면 일단은 제가 어머님 도와드릴게요. 지금 이 상태로는 절대로 어머님 혼자서 생활 못하세요. 필요 없다.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너네는 나 신경 쓰지 말아라. 혼자서 정 안 되면 돈을 써서라도 사람 쓰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시모는 혼자서 생활할 수 있다고 말을 하셨지만 하루아침에 두 다리를 잃은 사람이 어떻게 혼자서 생활을 할 수 있겠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먼저 짐을 싸들고 시모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이 저에게 조심스레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엄마 모시느라 당신이 고생 많지. 엄마가 힘들어하는 만큼 당신은 두세 배로 더 힘들 텐데 군말 않고 엄마 돌봐줘서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지금 어머님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참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엄마 말이야. 솔직히 돈 써서 사람 쓰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평생 사람 쓰는 것도 힘들 것 같아서 그러는데 당신이 우리 엄마 좀 돌봐주면 안 될까? 나는 우리가 엄마 집으로 들어가서 엄마 모시고 살고 싶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남편은 하반신 마비가 되고도 혼자 지내야 하는 시모가 마음에 걸렸는지 저에게 아픈 시모를 모시자고 조심스레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단기간 동안 아픈 시모를 모시는 건 힘들어도 견딜 수 있겠지만 시모의 집으로 들어가 평생 하반신 마비가 된 시모를 모시고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당신한테 무조건 우리 엄마 모시고 살아달라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은 이러니까 당신도 고민을 해달라는 거니까 일단 고민을 좀 해줘. 당신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당신 말대로 일단 저도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저한테 고민할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남편에게 고민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사실 더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반신 마비된 시모를 제가 모시고 싶지 않아도 저 말고는 대안이 없었기에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시모를 제가 모시겠다고 남편에게 말했고 그렇게 저희는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한 후 시모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모를 모시기로 했다고 남편 형제들에게 말하자 남편의 형제들이 또 화가 잔뜩 난 상태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형민이랑 재수씨, 도대체 무슨 꿍꿍이로 엄마를 모시겠다고 여기로 짐을 싸들고 들어온 거야? 설마 엄마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우리 말고 엄마 모실 사람이 없으니까 들어온 거지. 무슨 또 돈이에요? 형은 머릿속에 돈밖에 없어요? 왜 입만 열면 돈거리시는 거예요? 딱 봐도 돈 때문에 엄마 모신다고 이 집에 기어 들어온 것 같으니까 그렇지. 솔직히 이때다 싶어서 들어온 거 아니야? 재수씨도 그래. 하반신 마비된 시어머니를 누가 모시고 싶어 한다고 이렇게 순순히 들어오냔 말이야. 남편의 형제들은 저희가 시모의 재산을 탐내고 시모를 모시기로 한 거라고 생각을 한 건지 절대로 시모의 재산은 건들 수 없다며 자기들이 폴짝 뛰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형민이 너랑 재수씨가 엄마 재산 건들지 못하게 법적으로 조치해둘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엄마 재산 함부로 건들 생각하지 마. 형민이 너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으란 말이야. 그래! 형민이 너! 엄마 꼬셔서 엄마 재산 네가 다 차지하면 우린 고민 않고 바로 너 고소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가족들끼리 돈 때문에 싸우는 거 엄청 꼴보기 싫은 짓인 거 알지? 너 우리한테 고소당하기 싫으면 엄마 꼬시지 말고 엄마 재산 가만히 둬. 남편의 형제들은 혹시나 시모가 저희에게 재산을 모조리 상속을 해주실까봐 걱정이 됐는지 저희가 시모를 모시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저희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일하는 식당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갑자기 집으로 들이닥쳐 시모한테 지금 재산 상황은 어떻게 되냐고 묻기도 하고 저희 부부와 시모에게 막대한 스트레스를 안겨주었습니다. 너희들 제발 좀 그만해라. 내가 다치기 전에도 분명 말했었잖아. 내 돈 자식들한테 한 푼도 안 남기고 사회에 환원하고 죽겠다고. 근데 왜 자꾸 사람을 못 살게 괴롭혀? 엄마! 말은 그렇게 해야겠지만 사람 마음이 어떻게 한결같겠어요? 형민이랑 재수씨가 아픈 엄마 옆에서 모시면 엄마 마음도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형민이랑 재수씨가 엄마를 모셨다는 이유만으로 엄마 재산 상속받는 거 절대 원치 않아요. 그게 그렇게 걱정이면 네가 나 모시지 그랬니? 그러면 내가 너한테 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 못해? 어쨌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내 재산 사회에 환원할 거고 변호사 불러다가 그렇게 하겠다고 유언장까지 작성할 거니까 이제 사람 좀 그만 괴롭혀. 시모가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작성하겠다고 하자 아주버님이 그 말에 눈을 번쩍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말고 우리한테 각서 한 장만 써주세요.
형민이랑 재수씨한테 재산 상속하지 않겠다고, 자식들한테 상속하더라도 골고루 나눠 상속하겠다고 저희한테 각서 써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저희 엄마랑 형민이 부부 괴롭히는 거 그만할게요. 아주버님의 제안에 시모는 흔쾌히 수락을 하셨고 변호사까지 불러 온 가족이 둘러앉은 곳에서 각서를 쓰셨습니다. 남편의 형제들은 그 각서를 받아들고 나서야 저희를 괴롭히는 짓을 멈추었는데 그 이후로 시모를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여보, 아주머님한테 어머님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연락해봤어? 잘못하면 암일 수도 있다는데 아주머님 병원에 와보셔야 되는 거 아니야? 연락했는데 형이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쓸데없는 일로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누나들도 형이 안 오는 거면 자기들도 올 이유 없다고 형이 오면 오겠대. 아주머님이랑 형님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님 칠순잔치에도 안 오시더니 어머님이 아프시다는데도 안 온다고? 당신 형제들이지만 그 인간들 정말 너무한다. 그 인간들 어머님이 재산 상속 안 해준다니까 저러는 거 맞지? 남편의 형제들은 시모에게 각서를 받아간 이후 시모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도 너네 알아서 해라, 시모 칠순잔치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도 너네 알아서 해라, 시모가 할 말이 있다고 해도 돈 준다는 거 아니면 안 간다라고 말하며 시모와의 만남을 피했고 10년에 한 번 정도 돈이 급할 때만 시모를 찾아올까 말까였습니다. 애미야, 이거 이번 달 생활비다. 받아라. 저번 달에 내 병원비로 나가는 돈 다 너네 돈으로 썼지? 그것까지 해서 넉넉히 챙겨뒀으니까 이번 달 생활비 많다고 놀라지 말어. 어머님, 병원비 정도는 저희가 내드려도 되는데요. 왜 굳이 따로 챙기셨어요? 저희 어머님 병원비 내드릴 정도의 형편은 돼요. 돈 문제는 확실하게 해야지. 안 그래도 내가 너네한테 얹혀 살아서 눈치 보이는데 돈까지 정확하게 계산 안 하면 눈치를 더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 저희한테 얹혀 산다니요. 여기 어머님 집인데요. 그리고 저희 그 정도로 쪼잔하지 않다는 거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시모와 함께 살면서 저희는 시모에게 받은 거라고는 매달 생활비가 전부였습니다. 괜히 또 시모에게 용돈이랍시고 돈을 더 받았다가 남편의 형제들이 고소하겠네 어쩌니 할까봐 저희는 시모에게 생활비 이상의 돈을 받지 않았고 시모도 저희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저희에게 생활비 이외의 돈은 절대 주지 않으셨습니다. 애미야, 다음 주에 애미 생일이지? 이거 생일 선물이니까 이 돈으로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사서 써라. 아휴, 어머님 또 제 생일이라고 용돈 엄청 많이 넣어주셨죠. 저는 괜찮다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저 하루 종일 어머님이랑 집에만 붙어 있어서 이 돈 쓸 데도 없어요. 예쁘고 좋은 옷이나 가방 사면 뭐해요? 들고 다닐 데도 없는데요. 애미, 너 지금 나 들으라는 소리지? 나 찔리라고 하는 소리 맞지? 비싸고 좋은 거 사 입고 어디 갈 데 없으면 내 앞에서라도 입으면 되잖아. 어머니도 참, 제가 어머님한테 예뻐 보여서 뭐해요? 솔직히 제가 꾸질꾸질하게 다녀도 어머님 눈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않아요? 지금 어머님 눈에 어머님 딸들보다 며느리인 제가 더 예쁜 거 저 다 알아요. 하반신 마비된 시모를 모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딜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24시간 시모 곁을 지키고 있어야 했으니까요. 단순히 시모를 지키고 있는 거면 힘들다고 징징대지 않았겠지만 시모의 똥오줌도 다 받아줘야 하고 또 씻겨줘야 하며 시모의 손발이 되어야 했으니 시모를 모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애미, 네가 내 병시중 든 지도 벌써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고 하던데 애미한테 30년은 300년과도 같은 시간이었겠지? 당연하죠, 어머님. 저한테 30년은 300년과도 같았어요. 어머님 모시는 일이 좀 힘들었어야죠. 근데 어머님은 어떠셨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시던가요? 아니면 저처럼 300년같이 느껴지시던가요? 나는 30년이라는 시간이 3000년같이 느껴졌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애미 너한테 미안한 마음이 커져서 시간이 멈춘 것처럼 흘러가지를 않더라고. 나는 지난 30년 동안 애미 너한테 3000년같이 미안하고 고마웠다. 시모를 모신 지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 시모가 뜬금없이 저에게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시모가 평소엔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잘 하지 않으셨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눈물까지 보이며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님도 이제 늙으셨나 보네요. 왜 갑자기 눈물까지 보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미 너한테 미안해서 그렇지. 내가 전생에 무슨 공을 세웠길래 이런 며느리까지 받는지. 비록 자식 새끼들 다 지엠이 싫다고 떠났지만 나는 애미 너 하나로도 충분하고 감사하고 세상 복 내가 다 받은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어머님이랑 저는 한 몸이나 다름없어요. 아마 어머님도 저도 이번 생은 이렇게 만나고 한 몸이 될 그런 운명을 안고 태어난 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생만 이렇게 한 몸처럼 살고 다음 생에선 제발 떨어져서 사는 걸로 해요. 아시겠죠? 시모와 다음 생엔 제발 좀 떨어져서 지내자고 웃으며 대화를 나눴던 그 다음날 새벽, 시모는 주무시듯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장례식장에서 아주 오랜만에 남편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남편의 형제들은 시모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는 시모의 재산에 대해서만 걱정을 할 뿐이었습니다. 오빠, 엄마 진짜 재산 다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건 아니겠지? 엄마 진짜로 그런 거면 나 진짜 관장 열고 엄마 다시 살려낼 거야. 일단 기다려봐. 오늘 엄마 변호사 여기 온다잖아. 그때 들어보면 알겠지. 그리고 엄마가 사회에 환원한다고 해도 변호사인 내 친구한테 말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되찾아오면 돼. 남편의 형제들은 시모 장례식 내내 시모가 남긴 재산을 어떻게 하면 받아갈 수 있을지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시모의 변호사를 통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자식들끼리 돈 때문에 싸우는 거 보기 싫으시다고 큰 아드님부터 막내 아드님까지 4명 다 골고루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남겨주신 재산이 얼마나 되는데요? 최소 50억은 되죠? 저희 엄마 똑똑한 분이셔서 분명 돈 많이 남겨두셨을 텐데요. 사장님이 남겨주신 재산은 생전에 살고 계셨던 집까지 해서 2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모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돌아가신 것에 충격을 받아 있었는데 아주머님과 친구들은 시모가 재산은 고작 20억밖에 남기지 않았다는 것에 충격을 받아 있습니다. 재수씨! 우리 엄마한테 뭐 받은 거 있어요? 우리 엄마 성격에 우리한테 이 정도 남겨주면 재수씨한테도 분명 뭔가를 남겨줬을 텐데. 재수씨, 솔직하게 말해요. 우리 엄마한테 뭐 받아 먹었어요? 저 어머님한테 받은 거 단 한 푼도 없는데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한테 뭘 주셨으면 제가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주버님이랑 형님들이 저 고소할까봐 무서워서라도 제가 먼저 순순히 밝혔을 거예요. 재수씨, 그 말 믿어도 되죠? 재수씨 조사해보고 나중에라도 우리 엄마한테 받은 게 있으면 저 절대로 재수씨 가만 안 둘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저는 20억도 큰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주버님과 신우들은 시모가 남긴 재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했는지 30년 동안 시모를 모신 저를 의심하고 들었습니다. 장례식 때는 정신이 없어서 별 생각을 못했었는데 시모의 장례식이 끝나고 시모가 없는 빈집에 들어서고 나서야 억울함과 속상함 그리고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해도 너무하신다. 본인 배로 낳아서 기른 자식보다 내가 더 예쁘고 내가 더 좋다고 하셨으면서 어떻게 나한테는 단 한 푼도 안 남겨주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자식들이 싸울까봐 걱정이 돼도 그렇지 주실 거면 나한테 주시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보, 너무 화내지 마. 엄마가 내 몫으로 남겨주신 돈 당신한테 다 줄 테니까 앞으로 엄마도 나름 당신 생각해서 내리신 결정일 거야. 나를 생각하셨으면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님 재산 다 나한테 주셨어야죠. 어머님 재산이 탐이 나서 어머님 모시기 시작한 건 아니지만 장작 30년이라고요. 3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년이라고요. 내 평생을 바쳐서 모셨는데 어떻게 나한테 10원 한 장을 안 남겨주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적어도 이 집만큼은 저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모가 자식들에게만 재산을 남기고 30년 동안 병시 중든 며느리인 저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먼저 시모를 모시겠다고 나섰으니 시모를 모시는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으려고 30년 동안 갖가지의 노력을 했었는데 시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시모를 모신 것이 후회가 되었고 30년이라는 세월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아니면 내가 형이랑 누나들한테 당신 몫도 좀 나눠달라고 말해볼게. 형들이랑 누나도 당신 공 인정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당신 몫 나눠줄 거야. 당신 형이랑 누나들이 저한테 잘도 나눠주겠어요. 어머님이 남겨주신 20억도 적다면서 세금 떼면 돈 더 줄어든다고 어떻게 탈세할 방법 없냐고 그러고 있는데 저한테 잘도 나눠주겠다고요. 너무나도 사랑했던 시모였지만 시모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시모에 대한 증오감이 밀려와 매일매일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모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집으로 택배 하나가 도착을 했는데 시모가 제게 보낸 택배였습니다. 죽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택배라 뜯어보기도 전에 공포가 밀려왔지만 어쩌면 죽은 시모가 내게 남겨준 선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허겁지겁 택배를 뜯었는데 택배 안에는 수십 장의 차용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차용증의 채권자 이름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어머님이 보낸 택배 안에 들어있던 차용증인데 채권자가 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죠? 그러게, 이게 도대체 뭐지? 엄마가 살아생전에 남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줘서 내가 뭐라고 하긴 했었는데 그걸 다 당신 이름으로 빌려주고 있었던 거야? 어쩐지 어머님이 저한테 인감도장 하나만 만들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여기다 쓰려고 만들어달라고 하신 걸까요? 시모가 보낸 수십 장의 차용증을 받고 시모가 저에게 물려준 게 있다는 기쁨보다 의아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택배를 받은 다음날 제주도에 살고 있는 남편의 이종사촌 한 명이 저희 집으로 전화를 걸어주었습니다. 형수님, 어제 이모가 보낸 택배 잘 받으셨어요? 택배기사한테 전화해보니까 어제 형수님이 물건 잘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서방님이 그걸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이거 혹시 서방님이 보내신 거예요? 네, 이모 부탁받고 제가 형수님한테 보내드린 거예요. 이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해두신 게 하나 있거든요. 시모가 제 자식처럼 키운 남편의 이종사촌이 한 명 있었는데 시모가 돌아가시기 전 남편의 이종사촌과 함께 다른 자식들 몰래 며느리인 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작전을 펼쳤다고 했습니다. 이모가 형수님한테 재산을 상속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자신이 돌아가시고 형수님만 고생하신다고 어떻게 다른 자식들 몰래 형수님한테 재산을 남겨줄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들한테 돈 빌려줄 때 형수님 이름으로 빌려줘라. 차용증까지 받아두고 그 돈은 이모 돌아가실 때 갚으라고 채무자들한테 말해라. 그러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이모가 그거 좋은 생각이라면서 거의 20년 동안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셨어요. 어머님이 일부러 저한테 재산을 물려주고 싶으셔서 이런 일을 꾸미셨다고요? 제 귀로 듣고 제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네요. 이모가 돈 빌려줄 때마다 차용증을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저보고 차용증 잘 보관하고 있다가 본인 장례식 끝나고 다른 자식들 몰래 형수님한테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수님, 이제 그 차용증으로 채무자들 찾아가서 돈 받아보시면 돼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돈을 바로 갚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이 이모한테 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라 아마 연락하면 금방 돈 돌려줄 거예요. 시모는 자신이 자식들에게 어느 정도의 재산을 물려줘야
자식들이 그 재산의 한눈을 팔게 될 거라는 생각에 남편의 형제들에게 남은 재산들을 상속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덕분에 남편의 형제들은 시모의 채권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로지 시모가 물려준 재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시모가 저에게 남겨주신 채권을 다 합치면 남편의 형제들이 상속받게 되는 재산의 거의 2배가 넘어가는 것이었는데, 남편의 이종사촌의 말대로 시모의 채무자들은 저에게서 연락을 받자마자 저희 시모에게 빌려간 돈을 바로 갚아주었습니다. 사장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초중고 그리고 대학교까지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돈을 빌려주신 덕분에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게 된 거고요. 저 말고도 사장님 덕 보고 산 저희 고아원 친구들 참 많습니다. 그런 좋으신 분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신 것 같아 마음이 아프지만 저는 사장님이 꼭 천국에 가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라셨을 텐데 지치 않고 바로 돈 갚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시다니 다행이에요. 사장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돈부터 준비했습니다. 사장님이 제게 돈을 빌려주실 때 그러셨거든요. 이 돈 내 병시 중드는 며느리한테 줄 돈인데 너한테 잠깐 빌려주는 거라고. 빌려주는 조건은 나 죽거든 그 돈 내 며느리한테 갚는 거고, 내 자식들한테는 내 돈 빌려갔다는 소리 일절 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큰 돈을 이자 한 푼 받지 않고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빌려주신 돈에 이자까지 쳐서 더 보내드렸으니 금액이 다르다고 놀라지 마세요. 시모는 주로 본인이 봉사활동을 다녔던 고아원 출신의 사람들이나 복지회관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선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흔쾌히 이자 한 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셨죠. 물론 시모가 그들에게 이자 한 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대신 2가지의 조건을 내거셨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죽으면 며느리인 저에게 돈을 갚을 것,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 사실에 대해 본인의 자식들에게 일절 함구할 것이었습니다. 채무자 대부분이 시모에게 거의 평생에 걸쳐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시모의 약속을 잘 지켜주었고 돈도 바로 잘 갚아주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채무자도 있기는 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지금 돈을 갚을 형편이 안 돼서요.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여유가 생기면 반드시 갚도록 하겠습니다. 염치없는 부탁인 줄 알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갚아주시겠다고 약속만 해주신다면 조금 더 기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여유가 되실 때 갚아주세요. 네, 그럼 제가 차용증 다시 한 번 더 작성해 드릴게요. 내년 가을까지는 제가 꼭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양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채무자 중 당장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제가 요구하지 않아도 먼저 차용증을 다시 작성해 주었고 꼭 갚겠다고 저에게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돈 없다,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배은망덕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시모가 남겨준 차용증으로 바로 법적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 후 시모가 남겨주신 차용증으로 제가 회수한 돈만 해도 남편이 시모에게 받은 돈의 5배는 넘어갔는데 저는 그 돈을 가지고 바로 제주도에 있는 집을 구매했습니다. 나 앞으로 평생 여기서 바다 실컷 보고 살 거예요. 어머님 모시는 동안 내가 바다 엄청 보고 싶어 했던 거 당신도 알죠? 어머님 때문에 바다도 못 보고 살아서 한이 됐었는데 이제 어머님 덕분에 평생 바다만 보고 살 수 있게 됐네요. 내가 당신 청춘 홀라당 훔쳐간 것 같아서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그래도 이제라도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됐어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인생은 60부터라고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이제 60이잖아요. 적어도 30년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나온 30년이 후회스럽지 않게 저 남은 30년 열심히 살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일찍 죽지 말고 저랑 오래오래 살아서 30년 같이 즐기다 가요.
그렇게 저는 지금 시모가 물려주신 돈으로 제주도에 근사한 집도 사고 해외 이곳저곳 여행도 다니며 그동안 자식들에게 못해줬던 것들도 다 해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평생 해왔던 고깃집도 미련 없이 정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죠. 하지만 남편의 형제들은 그리 잘 살지는 못하는 듯합니다. 아주버님은 처가도움으로 사업을 했다가 쫄딱 망해 이혼을 당했고, 둘째 신우는 남편을 기러기 아빠로 만들어두고 해외에서 바람을 펴서 이혼을 당했고, 막내 신우는 빚을 내어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했다가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아 집안이 쫄딱 망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나마 건사한 게 우리 집이라 아주버님부터 신우들까지 살려달라고 저희에게 애원을 했지만 저희는 그 인간들의 연락을 다 차단시켜버렸습니다. 남편의 형제들이 우리 부부를 무시하고 모욕한 건 둘째치고 다리 잃은 자신의 어미를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은 게 너무 괘씸해 그들과는 상종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들은 제 인생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 생각이고 제 남편, 제 자식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살 겁니다. 그럼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사람 잘 챙기며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